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아주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워. 그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철학자의 대표작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1권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1권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그야말로 기본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라서요.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쇼펜하워가 세상을 표상으로 또 그 이면에 의지로 봤다는 그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게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풀어가면 의외로 명쾌한 구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문장에서 시작해서 표상의 세계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의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들이 우리 삶, 특히 예술이나 고통, 죽음 같은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1권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쇼펜하워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들 할 수 있는 문장.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아, 정말 강렬한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정말 그 쇼펜하우어 사상의 출발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는 건 그걸 인식하는 나, 즉 주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아, 주관이 없으면 객관도 없다. 그렇죠. 주관과 객관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객관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바로 공간, 시간, 그리고 인과 율입니다. 공간, 시간, 인과 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칸트 철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를 충족 이율이라는 하나의 큰 원리가 나타나는 여러 모습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이 틀에 의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필터 혹은 안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현실,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좀 불안한데요? 아,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틀 안에서 경험하는 세계, 즉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실제하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컵이 떨어지면 깨진다,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 경험 속에서는 진짜죠. 네, 그렇죠. 현실이죠. 하지만 이게 세계의 궁극적인 본질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초월적으로는 관념적이라고 해요. 즉, 우리의 인식 틀을 벗어난 진짜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칸트와 약간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직관 혹은 오성의 역할을 칸트보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아, 오성 언더스탠딩이요? 이성 리즌과는 다른 건가요? 네, 오성은 눈앞의 사물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에 가깝고요. 이성은 그걸 바탕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오성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봤어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그 너머, 그 이면에는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이제 슬슬 그 유명한 의지, 위리아비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진짜 실제, 물자체로 들어가는 열쇠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우리 신체를 통해서죠. 우리 몸이요? 어떻게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몸을 아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물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움직이는 객관적인 대상, 즉 표상으로서 아는 거죠. 거울 속 내 모습처럼요. 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객체로서의 몸.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몸을 안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요. 배고픔, 갈증, 졸음 같은 거요. 또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관찰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힘, 어떤 충동의 직접적인 체험이죠. 아, 그러네요. 내 안에서 직접 느껴지는 것들. 바로 그 직접적인 체험, 그 힘의 발현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한 내적인 알미야말로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 세계의 본질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본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그 의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율의지 같은 의식적인 결심뿐만 아니라 그냥 배고픔이나 졸음 같은 생리적인 욕구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훨씬 더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인간의 의식적인 의도를 훨씬 뛰어넘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생명체의 생명활동, 본능적인 움직임은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종족 번식을 위해 애쓰는 것, 더 나아가서는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자석이 쇠붙이를 당기는 그런 무기물의 힘까지도 전부 이 하나의 의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네. 중력이요. 자석의 힘까지 의지라고요? 그건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이 의지는 어떤 목표나 이성적인 계획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존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끊임없는 충동, 거대한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인과율이라는 표상의 틀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힘이죠. 아니 그럼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돌멩이도 있는데 근본이 다 똑같은 하나의 의지라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의지의 객관화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의지 자체는 하나지만 이 표상의 세계에 나타날 때는 다양한 수준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단계요? 어떤 단계들이 있는 건데요? 가장 낮은 단계는 중력이나 화학적 친화력 같은 보편적인 자연의 힘이고요. 그 위로 식물의 생장력, 동물의 본능과 감각,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의식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 단계는 아래 단계의 힘들을 포함하면서 더 복잡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아하, 일종의 계층 구조 같은 거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다양한 현상들의 뿌리는 결국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맹목적인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물질로만 설명하려는 유물론도 비판해요. 낮은 단계의 힘으로 고등한 생명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다양하게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럼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지성, 우리의 인식 능력은 이 거대한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의지의 한 표현인가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여기서 아주 단호합니다. 지성은 절대 독립적이거나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에 봉사하기 위해 나중에 생겨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도구요? 아니 우리 인간의 자랑인 이성적 사유 능력이 그냥 도구라뇨.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의지가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그 맹목적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고 짝짓기 상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 생존 본능의 연장선상에서 지성이 발달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지성의 최우선 목표는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고프거나 화가 나면 이것도 다 의지의 표현이죠. 냉철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지는지 설명이 되죠. 의지라는 주인이 날뛰면 지성이라는 하인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와, 지성이 의지의 하인이라. 진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관점이네요. 우리가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작용이 빤이라니. 듣고 보니 세상이 훨씬 더 뭐랄까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은 분명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좀 어둡고 힘겨운 세계관 속에서 예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좀 숨쉴 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예술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고통받는 의지의 세계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오, 정말요? 어떻게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순간 우리는 평소처럼 대상을 나의 욕망이나 이해관계, 이것도 의지의 작용이죠. 와 연결해서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그 충족 이유율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의 순수한 본질, 즉 플라톤적 이데아를 관조하게 된다는 거죠. 플라톤적 이데아.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는 기체적으로 뭔가요? 쇼펜하우어의 이데아는 의지가 객관화되는 다양한 단계들, 예를 들면 말리라는 종, 나무라는 종의
보편적인 원형 같은 거예요. 특정 개체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를 보는 거죠. 예술가는 바로 이런 이데아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포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천재고요. 아, 그럼 예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 이데아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의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 해방되어 고요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의지 없는 관조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건축, 조각, 회화, 음악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들은 각각 다른 이데아를 보여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에도 위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건축은 중력이나 재료의 강도 같은 물질 자체의 이데아를 보여주고 그 위로 식물, 동물, 인간의 이데아를 다루는 예술들이 있죠. 예술을 통해 의지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역시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의 철학에서 삶의 고통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고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예술의 위안은 그냥 잠깐뿐인 건가요? 네,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의지 자체의 본성,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그 맹목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의지가 문제의 근원이군요. 그렇죠. 의지는 본질적으로 만족을 몰라요.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사실 고통이나 결핍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이고 그마저도 아주 잠깐이죠. 금방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욕망할 대상조차 없어서 지루함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집니다. 아,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 충족되어도 결국 권태로 이어지는 고통이라. 네, 그래서 삶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아주 멋지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식의 낙관주의는 쇼펜하우어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당대의 그런 철학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힘이 빠지네요. 고통과 권태 사이에 영원한 왕복운동이라니. 그럼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예술 말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윤리나 자유의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어렵다고 봤어요. 먼저 자유의지 문제부터 보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하는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행동에 자유가 없다니요? 그럼 다 정해진 건가요? 우리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고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그 성격에 따라 행동은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특정 화학물질이 특정 조건에서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것처럼요. 이게 경험적 성격과 가지적 성격 이야기인데 좀 복잡하죠. 네, 그럼 책임은 어떻게? 하지만 개별 행위에는 자유가 없어도 우리 존재 자체, 즉 의지 자체에는 근원적인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지성, 즉 인식 능력이 의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깨달을 때 가능해진다고 봤어요. 어떤 진실이냐면 우리가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 개별성, 개체화의 원리라고 불렀죠. 이게 사실은 환상이고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때죠. 모든 존재가 하나이고 같은 고통 속에 있다. 네, 이런 깨달음은 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혹은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적인 나의 의지를 꺾고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동정심이 극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 동정심이 도덕의 근원이라는 거죠. 동정심이 핵심이군요. 칸트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부정한다. 굉장히 어려운 경지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 죽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죽으면 이 고통스러운 의지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가요? 죽음은 우리 개인의 끝, 즉 현상의 끝이라고 봤습니다. 뇌 기능에 의존하는 우리의 의식, 기억, 개성 같은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개체는 소멸합니다. 네. 하지만 이 현상의 뿌리에 있는 근원적인 의지 자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파괴될 수 없다고 봤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따라서 죽음은 개별적인 나의 끝이지 의지 자체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시간 속에서 소멸할 운명인 이 개체, 즉 지성의 두려움일 뿐이라고 하고요. 그럼 죽어도 의지는 남아서 다시 태어나나요? 환생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나라는 개별 영혼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영혼 불멸설은 부정했습니다. 대신 재생, 펠린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개별 의식은 사라지지만 그 바탕의 의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아, 개별적인 나는 사라지지만 의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 그렇죠. 마치 배우는 죽어도 연극은 계속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다음 배우가 이전 배우의 기억을 갖지는 않죠. 그래서 죽음은 개체로서의 나에게는 완전한 끝이자 환멸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던 그 나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정말 쇼펜하우어의 깊고 어두우면서도 어딘가 강렬하게 끌리는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 속의 표상이지만 그 본질은 맹목적으로 살아가려는 거대한 의지다. 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이 의지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 의지의 본성 때문에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권태의 연속이지만 예술적 관조나 더 나아가 동정심에 기반한 윤리적 통찰과 의지의 부정을 통해 평온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네, 그런 가능성까지 일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세계를 표상으로 또 의지로 바라보는 그 독특한 시각을 따라가 봤네요. 네, 특히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근원적인 힘, 의지가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와 너를 가르는 이 개별성이 어쩌면 넘어서야 할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 개별적인 존재 자체가 어쩌면 일종의 오류거나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정말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의지뿐이라면 지금 당신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 그리고 당신과 다른 모든 것들 사이의 경계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 경계 너머에 더 근원적인 연결이 있는 걸까요?